네, 안녕하세요. 저는 챕스고요. 이번 영상은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다고 생각하는 소방의 꽃, 소방학 개론 시간입니다. 영상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 찐정리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앞으로 뭐 어떤 물질이 연소할 때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할 텐데요. 그 연소라는 게 뭐냐면 탈연에 불사를 소를 써서 한마디로 뭐가 막 불살라서 타고 있는 걸 연소한다라고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뭐가 불에 막 타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살던 때를 떠올려 보면 밖에 막 장대비가 쏟아져서 동굴로 피해서 들어가 가지고 불을 탁 지피면 일단 거기서 따뜻한 열이 발생하고 또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도 내주니까 불을 지폈죠. 깜깜하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잘 탈 만한 마른 풀떼기 같은 거 모아가지고 부싯돌 탁탁 쳐서 불씨 하나 얹어 놓고서 거기다가 숨을 후후 불어넣어서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그 불씨가 점점 커지고 풀떼기에 옮겨붙은 불이 계속 유지되게 하죠. 자, 이렇게 연소라는 건 어떤 물질이 격렬한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과 빛을 발생하는 걸 연소라고 부른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 산화 반응이라는 건 이를테면 공기 중에 놓여 있는 어떤 탈 수 있는 물질이 산소랑 결합해요. 산소랑 만나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걸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마른 풀떼기 같은 그런 탈 수 있는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때 열과 빛을 동반하는 이러한 현상을 연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파란 박스에 철, 쇳덩이 같은 그 철이 공기 중에 오래 노출돼서 산소랑 자꾸 부대끼면 녹이 슬어서 산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철은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건 맞지만 이게 지금 당장 몇 분 만에 막 내 눈에서 확 보일 정도로 엄청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빠른 반응은 아니기 때문에 그 철이 산화하는 과정에서 열이나 빛을 그렇게 유의미하게 막 드러내진 않죠.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철이 몇 개월이나 몇 년 있다 봤을 때 이거 녹슬었네 이렇게 보지. 이게 막 불타듯이 열이나 빛을 막 내는 걸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과 빛을 동반하지 않는 철의 경우에는 산화 반응은 하지만 연소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산화 반응을 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한마디로 불에 타는 이런 현상인 이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연소를 꽉 잡고 있는 3대장이 있으면 일단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가연 물질, 산소, 점화 에너지입니다. 가연 물질이라는 건 연소가 가능한 물질, 즉 탈 수 있는 어떤 물질을 가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연소가 일어나게 하거나 또는 유지되게 하는 산소가 필요하죠. 아까 제가 동굴에서 불 붙여놓고 입으로 숨 불어넣는 거, 그게 이것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향초 같은 거 펴놓고 끌 때 뚜껑만 덮으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산소가 없으면 이 연소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3대장에 산소가 꼭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점화 에너지라는 건 점화, 불을 붙일 때 쓰는 에너지겠죠. 그래서 종합하면 가연 물질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 반응을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아유, 나는 머리가 있고 너는 리더십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걸 밀어붙일 주먹이 없네 이러고 있을 때 뚜둥하고 누가 나타나요? 점화 에너지가 딱 나타나서 날 불렀냐? 이러면서 이 가연 물질과 산소에 힘을 딱 실어주면 비로소 연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는 삼각형 그림처럼 가연 물질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 반응을 하고 있을 때 여기에 점화 에너지가 투입되면 연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 근데 이 3대장이 노장들이라서 불을 일으키는 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지구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 연소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하려면 이 3대장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틈을 타서 등장한 신흥 보스가 누구냐면 바로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아주 보스 베이비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연물질, 산소, 점화에너지 이 3대장이 만나서 일단 연소를 일으켰는데 그 불길이 계속 유지되고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연쇄 반응이라는 신흥 강자인 거죠. 이게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사각형 가연물질과 산소가 만나 산화 반응을 할 때 점화 에너지가 투입돼서 연소가 일어나고 이때 연쇄 반응까지 더해지면 더 이상 어떤 외부의 에너지를 가하지 않아도
이미 생성된 에너지에 의해서 또는 주변에 얼쩡거리던 다른 대상들, 다른 물질들까지 끌어들여서 이러한 반응이 계속되게 하고 반복되게 하는 연소를 확대시키고 지속시키게 할 수 있는 게 이 연쇄 반응. 그래서 연소의 3요소라고 하면 가연물질, 산소, 점화 에너지를 말하고요. 여기에 연쇄 반응까지 더해지면 연소의 4요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이 각각의 요소를 뜯어봐야 되겠죠? 먼저 3대장 중에서 하나인 가연물질부터 보겠습니다. 산소 또는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물질과 만나서 작용을 할 수 있는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가연물질 또는 가연성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연성 물질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1급에서는 크게 유기화합물과 금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기화합물이라는 건 탄소, C라고 표현하는 탄소라는 애를 기본 골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같은 이렇게 더 이상 이것보다 작게 쪼개지지 않는 어떤 원소들이 2가지 이상 모여있는 화합물을 유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 그림으로 메탄과 프로판이라는 유기화합물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탄소라는 애를 기본 골격으로 갖고 수소 여러 마리랑 뭉쳐서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물질을 유기화합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론은 이 유기화합물이 연소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중 하나라는 거고요. 그 다음 금속이 있죠. 여기에는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때 말하는 나트륨은 소금이 아니고 순수 알칼리 금속이고요. 영양제 이름 같은 걸로 많이 들어본 마그네슘이라는 애는 불이 붙으면 밝은 빛을 내면서 하얀 젤을 남기고 타버리는데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서 섬광탄의 재료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이러한 애들은 금속이고 얘네들 또한 가연 물질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네모 박스는 그냥 부연 설명인데요. 혹시라도 이 부분만 보면 그럼 가연물질은 유기화합물이랑 금속만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봐 그냥 보충 설명인데 가연물질이랑 비슷한 말로 가연물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가연물은 그냥 이러한 불에 타기 쉬운 고체, 액체, 기체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가연물은 고체도 될 수 있고 기체나 액체도 될 수 있고 비금속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정말 다양하다는 거. 이걸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충 설명으로 넣어놨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런 고체, 액체, 기체의 연소 형태를 또 볼 건데 이 가연성 물질에는 유기화합물이랑 금속만 있나 보네? 이렇게 외워버리면 이 다음에 볼 연소의 형태를 볼 때 좀 더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별의별 게 다 불에 탈 수 있는데 1급에서 말하는 건 가연성 물질이라고 해서 유기화합물과 금속을 이렇게 말하는구나. 요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연성 물질의 구비 조건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 하나 치고 가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을 갖췄을 때 불이 잘 붙고 잘 타는 아주 모범적인 가연성 물질이 될 수 있다. 이런 구비 조건들인데요.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 요 그래프로 볼게요. 우리 아까 동굴에서 불 붙일 때 풀떼기 갖다 놓고 거기다가 부싯돌 막 쳐가지고 불씨를 붙인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무슨 인도 고무나무 같이 막 대따 크고 두꺼운 물기도 많이 머금고 있는 커다랗고 촉촉한 잎사귀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하면 이 부싯돌을 100번, 1000번을 쳐서 불씨를 만들려고 해도 그 이파리에 불이 잘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얘한테 불씨 하나 붙이려고 투자해야 되는 힘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 붙일 때 갖다 쓸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그만큼 불이 잘 안 붙는다는 얘기겠죠. 근데 반대로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쥐면 바스락거리면서 부서질 정도로 아주 건조한 어떤 톱밥 같은 데다가 부싯돌을 쳐가지고 불을 붙인다고 하면 한 10번이나 20번 정도만 때려도 아주 적은 힘을 들여도 불이 쉽게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불이 잘 붙는 모범적인 가연 물질이가 되기 위해서는 불 사를 때 필요한 에너지가 그만큼 적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그만큼 쉽게 불이 붙는다는 얘기고요. 우리 점화 에너지가 불 붙일 때 쓰는 에너지라고 했죠. 그래서 연소에서는 점화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잘 타고 쉽게 불이 붙는 가연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불 붙일 때 써야 하는 힘이 적게 들어가야 수월하다. 그 다음 열 전도율 또는 열 전도도가 작다. 열 전도를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끓인 뜨거운 미역국에 숟가락을 담궈놓고 먹다 보면 어때요? 이 숟가락 손잡이도 금방 뜨거워지죠? 그런 식으로 보통은 열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전달되는 이동하는 성질을 열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열이 뜨거운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고 차가운 쪽으로 빨리빨리 넘어가면 원래 갖고 있던 열이 그만큼 쉽게 식어버리겠죠.
그러면 그만큼 불이 붙기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내가 기본적으로 열을 안 뺏기고 계속 내 안에 품어놓고 축적해놔야 불이 더 쉽게 붙을 테니까. 그래서 열 전도율 또는 열 전도도가 작아야 그만큼 열이 쉽게 이동을 안 하고 한 곳에 머무르면서 계속 누적이 되니까 불이 붙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열 전도율이 작아야 가연물이 되기 좋고요. 추가적으로 이 말을 옆에 덧붙여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 전도율이 작아야 열의 축적이 용이해서 연소가 쉬워진다. 열이 막 이동하려는 성질, 열 전도율이 작아야 이 열감이 딴 데로 안 가고 계속 쌓이면서 축적하기가 쉬워지니까 연소가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는 산소와 친화력이 커야 한다. 당연하죠. 왜냐면 이 산소라는 애는 연소를 일으키는 3대장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산소랑 친해야 불이 더 잘 붙겠죠. 이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말하면 화학적 활성이 커서 산소와 쉽게 반응한다고 말하는데요. 화학적 활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인싸라서 막 새로운 사람들 만나도 쉽게 친해져가지고 바로 활성화되는 그런 물질이면 화학적 활성이 커서 산소랑도 아주 쉽게 잘 붙어먹는다. 그러면 산소는 연소의 3대장이니까 그만큼 연소가 쉬워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비표면적이 크다. 이거는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은 1kg짜리 덩어리가 있어요. 얘가 그냥 이렇게 덩어리째로 있을 때 차지하는 면적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얘를 아주 조각조각 내서 그걸 흩뿌린다고 생각해보면 그럼 얘가 똑같은 1kg이었지만 이렇게 조각 냈을 때 차지하는 면적이 훨씬 커지겠죠. 그래서 비표면적이라는 건 단위 질량당, 단위 무게당 차지하는 표면적을 비표면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표면적이 크다는 건 한마디로 똑같은 무게, 똑같은 질량이더라도 얘를 조각조각 내서 흩뿌리면 차지하는 표면적이 넓어지고 커진다. 그러면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이 사이사이에 산소 같은 애들이 달라붙기도 좋고 얘들이 열기설기 있으니까 불 붙기도 쉬워지겠죠. 그래서 비표면적이 클수록 조각내서 흩뿌린 그 면적이 커질수록 연소가 잘 되고요. 그 예시로 금속이 덩어리, 괴상 상태로 있을 때는 가연성, 탈 수 있는 성질이 없었더라도 이 금속이 분말 상태가 되면 연소 및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요. 나무도 통나무 상태로 있는 것보다 대패밥 형태로 갈면 비표면적이 커지니까 연소가 더 쉽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비표면적은 클수록 좋다. 자, 그 다음에는 연소열이 커야 한다.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열량이 크면 더 잘 타겠죠. 이를테면 기초대사량이 클수록 똑같은 시간을 운동해도 주변 지방세포들이 더 잘 타는 것처럼 연소하면서 발생시키는 열량인 연소열이 클수록 주변 물질을 활성화시키는 에너지의 상호작용, 피드백이 더 원활해져서 연소가 더 쉬워진다. 그래서 연소열은 커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건조도가 높다. 이거 뭐 당연하죠. 수분을 머금고 있는 함수율이 높으면 내가 지금 나를 태워먹는 데 쓰는 것보다도 이 물을 증발시키는 데 힘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태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시킬 필요 없이 내가 수분을 머금고 있지 않고 건조하면 그만큼 타기 쉬워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연성 물질의 구비 조건, 이거를 뭐 간단하게 그냥 활성화 에너지랑 열 전도율만 잡고 나머지는 커야 되네 이렇게 외울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더 정확히 암기하실 수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암기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불이 잘 안 붙거나 잘 안 타고 연소를 촉진시키지 않는 불연성 물질들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 각각의 물질들이 왜 불연성 물질인지까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먼저 헬네곤, 크크라돈이라고 부를게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런 이름이 어떤 무슨 변신 로봇 같은 이런 애들은 왜 불연성 물질이냐면 얘네가 기체는 기체인데 불활성 기체라서 그렇대요. 그럼 불활성 기체라는 게 뭐냐? 그림처럼 아까 우리 산소가 연소의 3대장이라서 불이 붙고 잘 타게 해주는 모범생인데 얘랑 친하게 지내야 불이 잘 붙는다고 했죠. 근데 이 어마무시한 이름을 가진 헬네곤, 크크라돈 얘네들은 날라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물질과 어울리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같은 연소 모범생이랑 결합을 잘 안 하려고 해서 얘네를 불활성 기체라고 하고 불연성 물질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헬륨가스 이런 거 마시면 목소리 막 간사하게 변하죠. 그게 기체잖아요. 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 생각해서 헬륨, 네온 이런 애들처럼 이걸 줄여서 헬네곤, 크크라돈은 기체는 기체인데 불활성 기체라서 산소랑 결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불활성 기체라서 불연 물질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완전 산화물이라는 건 이름부터가 이미 뭔가 완전해요. 그리고 산화, 우리 아까 산화 반응이 산소랑 결합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산화된 물질이라는 건
이미 산소랑 결합한 후라서 더 이상 산소랑 무슨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질 않는 애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 H2O나 이산화탄소 CO2 이런 애들 화학식 보시면 이미 산소 원소인 O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물이나 이산화탄소 안에는 이미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얘네는 이 자체로 너무 오래된 부부 같은 애들이라서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떤 산소가 막 들어와도 산소랑은 뜨뜻미지근해, 더 이상 뭐 반응이 없어 이러면서 산소랑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이 잘 안 붙거나 연소를 촉진시키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랑 이산화탄소 말고도 옆에 있는 산화알루미늄이나 삼산화황은 이름에서부터 이미 산소에 산이 들어가 있죠. 얘네는 이미 산소랑 식구라서 뭐 반응이 없는 완전 산화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불연물질의 마지막에 있는 게 질소와 질소 산화물이 있는데요. 얘네는 흡열 반응을 하는 애들이라서 불이 잘 안 붙는데요. 여러분, 흡혈이 뭐예요? 흡혈귀. 피를 빨아먹는 거죠? 그럼 흡열은 뭐겠어요? 열을 빨아먹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질소나 질소 산화물이 산소랑 만나면요, 오히려 얘가 막 아우 열불나 막 이러고 있을 때 야 화내지 마, 내가 질 좋은 소고기 사줄게 이러면서 슬슬 달래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열을 뺏어가는 거예요. 빨아먹어 버린다. 그러면 얘가 질 좋은 소고기? 이러면서 화가 풀리니까 갖고 있는 열불이 없어지면서 불이 잘 안 붙겠죠? 이렇게 흡열 반응을 일으켜서 불이 잘 안 붙게 하는 불연물질은 질소와 질소 산화물이 있다. 질 좋은 소고기. 자, 그래서 이렇게 가연물질이 되기 좋은 6가지 구비 조건들이 있었고, 반대로 불이 잘 안 붙거나 잘 안 타고 연소를 촉진시키지 않는 3가지 부류의 불연성 물질들을 봤는데, 이 각각의 특징과 거기에 포함되는 물질들을 잘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돌이나 흙은 그 자체가 연소하지 않는, 안 타는 애들이라서 불이 안 붙는다,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소 3대장 중에서 2번째인 산소 공급원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별 내용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연소가 일어나거나 연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때 산소 농도가 15%는 넘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15% 이하로 떨어지면 그거는 그거대로 산소가 부족해서 불이 잘 안 붙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공기 중에는 산소가 약 21 볼륨% 정도 포함되어 있다. 아주 짱 쉽게 말해서 공기 중에 산소가 이미 21%는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기가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볼 위험물이라고 부르는 6가지의 위험물 중에서 제1류와 제6류, 1류, 6류, 얘네는 자체가 막 가연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얘네가 품고 있던 산소를 발생시켜서 다른 물질이 더 잘 타게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1류, 6류도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고, 얘네를 묶어서 산화성 물질이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1류 위험물은 강산화제로 다량의 산소를 품고 있다가 가열이나 충격, 마찰을 받으면 분해되면서 산소를 방출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멋모르고 있던 애들도 1류가 터트린 산소를 받아서 연소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6류도 얘 자체는 불연이지만 산소를 발생시키는 조연성 물질이라서 불이 더 잘 붙게 조장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1류, 6류는 산화성 물질이고 산소를 발생시키니까 산소 공급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나올 때 다음 중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묻는다면 공기, 제1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이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고요.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는 거 고르라 그러면 얘네가 아닌 다른 거 나오는 거 걔를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데 2급에서는 제5류 위험물도 산소 공급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 5류도 나중에 볼 건데 미리 좀 맛배기로 얘기를 하자면, 얘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해서 얘 자체가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지 혼자 연소하고 폭발하고 그럴 수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2급에서는 이 5류 위험물도 산소 공급원으로 분류를 하는데 1급에서는 얘는 빼고 1류, 6류만 산소 공급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교재에 없지만 이거를 또 시험 문제에 스리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다른 거랑 섞어 놓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확장해서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는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공기랑 위험물 중에서는 제1류와 6류가 산화성 물질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2급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하는 이 제5류도 산소 공급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얘네를 제외하고 뭐 제2류, 제3류, 4류 이런 위험물들이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얘네는 틀린 말이겠죠? 2, 3, 4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다는 거 같이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3대장 중에서 불이 붙을 때 쓰는 에너지라고 했던 점화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앞서 본 것처럼 가연성 물질이 6가지 구비 조건 딱 갖춰가지고 놓여 있고, 또 공기 중에 마침 산소가 21%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이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서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했다고 하거든요. 이 그림처럼 지금 가연성 물질인 메탄,
유기화합물이 공기 중에 머물면서 이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서 가연성, 연소가 가능한 성질의 혼합된 어떤 기체나 상태를 만들었어요. 이랬을 때 뚜둥 하고 등장해서 활용 점정으로 이 점화 에너지가 탁 떨어지면 비로소 발화, 연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점화 에너지라고 쓰여 있는데 이 에너지 자체를 점화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 점화 에너지의 근본이 되는 요소를 점화원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점화원이 되는 요소들을 보면 먼저 화염이 있어요. 불화의 불꽃염, 한마디로 불났을 때 눈에 보이는 그 빛깔, 불꽃을 화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꽃, 화염은 아무리 작은 화염이라도 가연성 혼합 기체는 확실하게 인화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뭐 유기화합물인 탄화수소의 뭐 화염 온도가 혼합 기체의 발화 온도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논문을 다 찾아보긴 했는데 설명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도 봐야 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보충 설명 겸으로 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탄화수소라는 건 우리 아까 이 그림 봤었죠? 메탄. 얘처럼 이렇게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거기에 수소 여러 마리가 붙는 이런 애들을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유기화합물이고 이런 유기화합물이 가연성 물질이라는 것만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탄소랑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라는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메탄이라는 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이 메탄의 발화 온도라는 건 이 메탄이 공기 중에 있을 때 불씨를 갖다 댄 것도 아닌데 계속 열받아서 자기 안에서 부글부글 열을 계속 누적하고 있다가 자기 혼자 스스로 불이 붙어버리는 최저 온도를 발화 온도라고 하거든요. 메탄이 이렇게 직접 불씨를 갖다 댄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불이 붙을 수 있는 이런 온도가 약 540도에서 580도 정도래요. 근데 이 메탄이 불이 붙어서 연소를 하기 시작하면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요. 공기 중에서는 약 1950도, 산소 중일 때는 약 2800도까지 올라간대요. 이렇게 어떤 연료가 타면서 도달하게 되는 온도를 화염 온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메탄이 타기 시작하면 온도가 벌써 1900도에서 2800도 이 지경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메탄이랑 공기 좀 섞인 혼합 기체가 뭐 한 540도 정도만 돼도 혼자서도 불이 붙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주 자그마한 불씨를 갖다가 이 메탄에 불을 붙여서 얘가 타고 있는 상태라면 그럼 벌써 몇천 도까지 올라갈 테니까 이 메탄이랑 공기가 섞인 혼합 기체는 벌써 골백 번 불이 옮겨 붙고도 남았겠죠. 그래서 이런 메탄 같은 탄화수소가 보통 연소할 때 도달하는 온도, 화염 온도가 기본적으로 한 1200도 정도씩은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탄화수소가 공기랑 좀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혼합 기체는 뭐 기껏해야 몇백 도 수준이면 불씨를 갖다 대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도 발화할 수 있는데 이미 연소하면서 도달하는 온도가 몇천 도 수준으로 높아버리니까 아주 작은 찌끄만 화염으로도 가연성 혼합 기체에는 확실하게 인화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 내용까지 이 화염 온도가 뭐 발화 온도보다 높니 어쩌니 하는 용어까지 굳이 시험에 나올까 싶긴 한데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조금 이따가 볼 내용들이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는 마시고요. 그니까 뭐 대충 암만 조금만 불씨라도 아주 작은 화염에 의해서라도 가연성 기체에는 확실히 불을 붙일 수 있구나. 왜냐면 불씨에 의해서 불이 붙었을 때 치솟는 온도가 지 혼자 불 붙으려고 애쓸 때 온도보다 이미 훨씬 높으니까 찌끄만한 불꽃, 화염에 의해서 불이 이미 붙어버렸다면 이미 주변도 다 홀랑 태워버릴 수 있겠네, 이런 흐름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화염이 있었고요. 그 다음 단열 압축, 아주 간단합니다. 자유롭게 잘 놀던 애들을 어디다 가둬놓고서 꾹 누르면 열받겠죠? 이게 단열 압축입니다. 이 그림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막 떠다니던 애들을 이렇게 못 나가게 가둬놓고 압축을 시켜요. 부피를 억지로 줄이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이 안에서 서로 막 충돌하고 그러면서 열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단열 압축을 시키면 이것에 의해서도 열이 발생해서 그게 점화원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단열 압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폭발성이 있는 혼합 기체가 원래는 그 배관 안에서 자유롭게 막 흐르고 있었는데 이 배관의 밸브를 잠궈버려서 얘네를 한쪽에 몰아서 막 막아놓고 압축을 시키면 그 안에서 얘네끼리 열이 발생해서 그로 인해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사례가 단열 압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열면, 더울 열의 표면면이에요. 뜨거운 표면이 열면이겠죠. 이 그림처럼 막 이렇게 뜨겁게 열받아 있는 어떤 고체의 표면이 있는데 거기에 가연물이 지나가다가 쓱 접촉해서 닿으면 이 접촉면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면서 가연물의 온도가 높아져서 발화로 이어질 수 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열면에 의해서 발화가 되냐 되지 않냐,
이것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게 면적이에요, 면적. 그 가열체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불이 더 잘 붙겠죠. 그래서 일례로 담배를 필 때 그 흡연시에 들이마시는 순간에 담뱃불의 온도가 약 850도 정도 된대요. 상당히 뜨겁죠. 근데 프로판이라고 하는 가연성 물질이 공기 중에 섞여서 가연성 혼합기체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 850도나 되는 담뱃불을 들이마신다 할지라도 발화가 되지는 않는데요. 왜냐면 그 담뱃불의 표면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열면에 의해서 발화가 되려면 그 면적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담뱃불같이 면적이 작은 표면으로는 가연성 혼합기체에 불붙이기는 어렵다. 그리고 전기불꽃, 스파크가 튄다고 하죠. 이런 전기불꽃은 아주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작용하는 밀도 높은 점화 에너지인데요. 그 자체가 아주 막 파워가 강력한 건 아니라서 고체 형태인 가연물을 그 전기불꽃만으로 막 분해해서 발화시킬 정도의 힘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은 가연성 기체나 증기 같은 형태의 전기불꽃이 순간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폭발 사고에서는 정전기에 의해서 발생한 불꽃이나 이런 전기불꽃에 의해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는 점을 같이 보시고 넘어가서 자연 발화라고 하는 5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때 발화라는 말은 이렇게 앞에 자연을 붙여서 자연 발화라고 그냥 묶어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아까 발화 온도 설명할 때 얘기한 것처럼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갖다 댄 게 아닌데 자체적으로 물질이 열을 축적하면서 온도가 높아져서 지 혼자 불이 붙고 발화하는 걸 자연 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5가지의 열 종류가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냥 단순히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없잖아요. 헷갈리고. 그래서 제가 얘네만 따로 빼서 자연 발화 5총사 아주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외우는 암기법 영상을 이미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이거 효과 좋다고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다 읽지는 않을 거고 이 영상 끝에서 클릭만 하면 바로 넘어가실 수 있도록 첨부해 둘 테니까 이 영상 끝나면 나중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발화 5총사에는 분해열, 산화열, 발효열, 흡착열, 중화열이 있고요. 분해열에는 셀룰로이드, 니트로셀룰로스, 산화열에는 석탄, 건성유, 발효열에는 퇴비, 흡착열에는 목탄, 활성탄, 중화열에는 시아노수소, 산화에틸렌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석탄 캐러 산까지 와서 그렇게 건성으로 하면 내가 화가 안 나겠시요?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이 산화열에 해당하는 게 석탄, 건성유가 있고 또는 반대로 퇴비 이렇게 나오면 발효열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좀 재밌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쉽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 발화 현상에 의해 불이 붙는 걸 예방하는 방법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자주 통풍을 해주고 주위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계속 열받아서 어느 순간 갑자기 지 혼자 창고 안에서 막 불이 나지 않도록 평소에 통풍 자주 해주고 주위 온도를 시원하게 낮게 유지를 해줘야 이 스스로 열받는 걸 막아서 자연 발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줄 수 있겠죠. 근데 아까 건조할수록 불이 잘 붙는다고 했는데 습도를 왜 낮게 유지해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옆에 그림에서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기름류, 유류가 탱크 안에 들어있어요. 이때 이 탱크 뚜껑을 꽉꽉 닫아놔가지고 여름철에 막 뜨거워지면서 열을 그대로 받는 철제 창고에 얘를 넣어두면요. 얘가 이 안에서도 증발을 막 하려고 기화가 되겠죠. 근데 뚜껑이 막혀있어서 못 나가니까 이 안에서 그 습기가 차면서 수분 막 같은 걸 형성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통풍이 잘 돼야 열감을 낮출 수 있는데 이 기름은 물이랑 섞이질 않으니까 이 수분막에 가로막혀서 통풍이 안 되고 계속 이 안에서 부글부글 열이 쌓이겠죠. 그래서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 발화를 예방하는 예방법에서는 습도를 낮춰서 수분막이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염, 단열압축, 열면, 전기불꽃, 자연발화 외에도 뭐 처음에 부싯돌 얘기했던 것처럼 마찰이나 충격을 일으키거나 또는 열선, 뜨거운 전기 도선 같은 거 또는 뭐 광선 이런 것들도 점화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연소의 3요소, 3대장들 하나씩 살펴봤고요. 그 다음 연소의 4요소라고 했던 이 3대장이 불을 붙이는 것까지는 아주 꽉 잡고 있는데 지구력이 약해서 그 불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 틈을 타서 등장한 신생 깡패 보스베이비가 있다고 했죠. 바로 아주 중요한 연쇄 반응을 이제 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연소의 야인 시대 3대장인 가연성 물질 산소가 먼저 만나서 산화 반응을 막 하면서 가연성 혼합기를 만들고 물질 조건을 일어났을 때 거기에 점화 에너지, 점화원까지 빡 떨어지면서 아주 뭐 지네들끼리 불타오르네 마네 이러고 있는 아주 불안정한 시기에 스멀스멀 우리 보스 베이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온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주 불안정하고 과도기적인 물질로 나뉘면서 나도 깡패가 되겠어 이러면서 그 발생된 물질이 활성화되는 상태를 라디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디칼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연소의 3대장이 자기네들끼리 투닥투닥거리면서 불안정하고 과도기적인 물질로 나뉘고 반응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런 혼란한 상태를 라디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디칼은 몹시 불안정하고 과도기적인 활성화 상태이다. 그래서 이 라디칼은요, 주변에 있는 분자들을 닥치는 대로 막 공격을 해요. 활성화가 된 거죠. 이렇게 한 개의 라디칼이 주변 분자를 공격하면 거기서 두 개의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자기 같은 라디칼을 두 배로 불려나가는 분기 반응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라디칼의 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이러한 과정을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으로 다시 보면 3대장 사이에서 아주 과도기적이고 불안정하게 태어나서 깡패가 되겠다고 활성화된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얘가 주변 분자들을 공격하면서 두 개의 라디칼을 만드는 분기 반응을 거쳐 라디칼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연쇄 반응 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연쇄 반응은 이 3대장 노장들을 누르고 자기네가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연소 중에서도 불꽃이 발생하는 화염 연소를 이 연쇄 반응이 꽉 잡고 주도를 하게 됩니다. 불꽃이 막 크게 일고 화염이 크게 발생해야 이 연소 세계에서는 퍼포먼스가 크니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스 베이비인 연쇄 반응, 라디칼이 만든 군단인 연쇄 반응이 화염 연소를 주도하게 된다. 자, 그럼 이 화염을 계속 일으키려는 이 깡패들이 계속 활개를 치게 둘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얘네를 해체시키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게 뭐다? 억제 소화다. 이렇게 연쇄 반응이 계속 발생하게 만드는 그 원흉이 누구예요? 라디칼이었죠. 그 라디칼을 흡착해서 없애버려서 얘네가 그러면 분기 반응도 약해지니까 이런 연쇄 반응이 억제가 되겠죠. 그렇게 라디칼에 작용해서 연쇄 반응을 억제시키는 억제 소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소화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억제 소화는 결국은 그러면 연쇄 반응파가 주도하고 있었던 화염 연소는 소화할 수 있지만 이 연쇄 반응이 차마 건들지는 못했던 기존의 노장들이 꽉 잡고 있는 무염 연소 또는 표면 연소라고 하는 뭐 막 화염을 발생시켜서 퍼포먼스를 크게 하는 그런 개싸움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은은하게 불꽃을 내지 않고 표면에서 지글지글 저결하는 형태의 무염 연소 또는 표면 연소에는 이 억제 소화를 하는 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제 소화라는 건 연쇄 반응이 주도하고 있는 화염 연소에만 효과가 있고 연쇄 반응은 빠진 기존의 3대장인 가연물과 산소, 점화원 이 셋이 지배하는 무염 연소 또는 표면 연소에서는 억제 소화가 효과를 못 본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연소의 3요소인 가연성 물질, 산소, 점화원과 신흥 깡패인 4연소, 연쇄 반응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또 요즘에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 연소의 특성, 용어의 구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인화라는 건 끌인의 불화를 써서 불로 이끄는 점이다. 그러니까 가연성 물질과 산소가 만나서 물질 조건이라고 하는 불 붙을 준비 됐어. 이런 물질 조건을 형성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집합체에 외부의 에너지를 떨어뜨려서 불이 발생하거나 타기 시작하는 현상을 인화라고 합니다. 핵심은 외부의 에너지가 투입되는 게 인화라는 거. 억지로 불로 이끄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발화는 제가 아까 자연 발화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했죠. 얘는 계속 말한 것처럼 열이 축적돼서 그냥 지 혼자 불이 붙는 거. 그러니까 핵심은 외부의 에너지 유입이 없어도 자체적인 내부의 열만으로도 착화, 불이 붙게 되는 걸 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이라는 용어의 구분이 있는데 여기를 별표 쳐주세요. 자, 먼저 인화점, 플래시 포인트라고 하는 인화점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는 게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등유 같은 경우에 39도까지 끓었을 때 외부에서 점화원, 뭐 불씨 같은 거 갖다 대면 불이 붙게 되는데 그럼 등유한테는 이 39도라는 외부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가 인화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인화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위험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인화점이 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분류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액체의 경우에는 이 액체의 표면에서 증발되면서 생기는 증기, 수증기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섞이면서 일종의 혼합기를 만들겠죠. 그랬을 때 이따가 보겠지만 이 산소랑 가연물질이 아무렇게나 막 섞인다고 불이 다 붙는 게 아니고 일정한 농도 범위가 만들어져야만 불이 얼씨구나 하면서 붙게 되는 건데, 그렇게 불이 붙을 수 있는 농도 범위 중에서 최소한의 값인 연소 하한계가 됐을 때 이때가 액체 온도의 인화점이 된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볼 거니까 인화점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흐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연소점을 보겠습니다. 연소점은 한마디로 이 연소가 계속되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유지 온도를 연소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좀 전에 본 인화점이 어떤 물질의 외부 점화원을 딱 대서 불이 붙게 하는 최저 온도여서 그렇게 불을 딱 붙이고 나면은 이제는 그 점화원을 제거해요. 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얘가 이 불 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 최저 온도가 연소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소점은 점화원을 제거하고도 최소 5초 이상 연소 상태가 유지되는 온도를 연소점이라고 하고, 앞에서 봤던 인화점보다 통상 5에서 10도 정도가 높다. 그러면 아까 등유가 약 39도까지 끌어올랐을 때 그 39도라는 온도가 외부의 점화원을 갖다 대서 불이 나도록 이끌 수 있는 최저 온도, 인화점이었죠. 그런 다음에 이게 뭐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불이 붙은 등유가 더 끓어서 약 5도에서 10도 정도 더 높은 44도에서 49도 정도의 온도가 되면 아까 전에 갖다 댔던 그 점화원을 떼서 제거를 해도 5초 이상 이 불붙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런 44도에서 49도 정도의 온도를 점화원을 제거해도 연소 상태가 유지되는 연소점이라고 한다는 거죠. 일단 마지막 발화점은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자연 발화라서 그냥 지 혼자 열받아서 점화원이 없이도 혼자서 불이 붙는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한다. 정리하면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에너지 공급이 없어도 물질이 자체적으로 열을 축적하면서 열을 계속 받아서 스스로 착화, 불이 붙는 그런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발화점을 다른 말로는 착화점, 착화 온도라고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발화점이라는 건 가연성 물질이 공기 중에서 가열되면서 이렇게 혼자 발화하는 최저 온도니까, 보통 그러면 얘는 그렇게 많이 열받아서 혼자 불이 붙으려면 발화점이 많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발화점이 앞서 봤던 인화점이나 연소점보다 월등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등유가 39도일 때는 외부의 점화원을 갖다 대면 불이 붙는 인화점이었고, 44도에서 49도 정도가 되면 그 점화원을 떼도 연소 상태가 5초 이상 유지되는 연소점이었는데, 만약 이 등유가 그냥 외부 점화원을 아무것도 안 댔는데도 내부적으로 열이 막 축적돼서 한 210도까지 끌어오르잖아요? 그러면 점화원이 없어도 자기 혼자 스스로 불이 착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유의 경우에는 인화점이 39도, 연소점이 약 49도 정도였던 거랑 비교하면 발화점은 210도 정도로 월등히 높죠. 이런 게 보통이에요. 근데 특이하게 황린이라고 하는 애는 이 발화점이 고작 35도밖에 안 된대요. 이 정도면 얘는 뭐 여름철 날씨에 상온에 두면 그냥 지 혼자 불이 붙겠죠. 발화점이 낮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발화점이 낮아서 좀 위험한 물질이 황린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이거는 아직 본 적은 없는데 만에 하나 나중에라도 뭐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나는 이거 하나라도 더 맞히겠다 하시는 분들만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랜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 흘려 들으셔도 돼요. 자, 파라핀계 탄화수소라고 하는, 우리 아까 전에 뭐 찌끄만한 화염만으로도 가연성 혼합 기체에는 확실하게 불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탄화수소라는 애들은 탄소랑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애들이라고 잠깐 언급했었죠. 그런 탄화수소 중에서도 파라핀계 애들이 따로 있나 봐요. 우리 뭐 필리핀계 미국인 이런 얘기 하듯이 파라핀계 탄화수소가 따로 있는데, 그러한 분자식을 만족하는 포화 탄화수소로서 알칸족 탄화수소라고 하는 애들이 있대요. 이거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줄여서 알칸포라고 할게요. 이런 알칸포 탄화수소는 기본 골격이라고 했던 탄소의 수가 적어지면 인화점이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인화점이라는 건 외부의 에너지를 갖다 대서 불을 붙이는 거니까 이 탄소, 기본 골격이 되는
있는 몸뚱이 수가 적어지면 옳다구나 하면서 이 외부의 에너지들이 얘네를 막 공격하고 파고들어서 불이 붙기가 쉬워지니까 탄소수가 적으면 인화점이 낮아진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불 붙기가 쉬워지는데 또 너무 특이한 게 만약에 탄소가 여기에 더 붙어서 줄줄이 기차처럼 이 탄소 골격의 체인이 점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발화점이 낮아진대요. 발화점이라는 건 그냥 지들이 혼자 열받아서 불 붙을 수 있는 온도였죠. 그러니까 이 탄소수가 많아져서 줄줄이 기차로 붙어서 탄소 체인이 길어지면 얘네가 키는 커졌지만 이걸 버티고 있을 만한 근력은 없는 거죠. 빈약한 종이 인형처럼. 이렇게 막 흔들흔들 거리고 있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열이 점점 받아서 자체적인 열감이 좀만 쌓이면 그런 열감에 의해서 자기네가 빈약하게 쌓아놓은 이 줄줄이 기차의 구조가 쉽게 파괴되면서 분해돼 버리기 쉬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탄소 체인이 길어지면 오히려 발화점은 낮아진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알칸포라고 하는 특수한 파라핀계 탄화수소는 탄소수가 적으면 인화점이 낮아지고 탄소수가 많으면 발화점이 낮아진다.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화점과 연소점, 발화점을 받고 인화점은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 그리고 통상 그것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높아서 외부의 에너지 점화원을 제거해도 연소 상태가 5초 이상 유지되는 온도를 연소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의 에너지가 없어도 그냥 지 혼자 열받아서 축적하다가 착화되는 발화점, 이렇게 세 가지의 용어를 정리해 봤고요. 아래쪽에 보통은 그래서 발화점이 온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연소점, 인화점이 온도가 가장 낮은 편이 일반적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각 용어에 빈칸을 뚫었을 때 어떤 말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내용만 보여줬을 때 핵심 키워드를 잡아서 5초 이상 연소 유지? 이거 연소점이지 이렇게 빠르게 찾아내실 수 있도록 정확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소 범위인데요. 이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한계 산소 농도라는 거 우리 아까 산소 공급원 할 때 했던 얘기예요. 가연성 물질이랑 산소가 만나서 우리 불 붙을 준비 됐어 이렇게 하는 게 물질 조건이라고 했죠. 이런 물질 조건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가연성 물질이 연소될 수 있는 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기 중의 산소 농도를 한계 산소 농도 또는 한계 산소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최소한 이 산소 농도가 15% 이하로 떨어지면 연소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물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가연물의 경우에는 한계 산소 농도가 14에서 15 볼륨 퍼센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5%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한계 산소 농도가 14에서 15%니까 진짜 이것보다도 산소 농도가 옅어지고 희박해지면 이 산소가 부족해서 연소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 산소의 농도는 최소한 14에서 15%는 돼야 하고 이러한 최소한의 산소 농도를 한계 산소 농도 또는 한계 산소 지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 한계 산소 농도, 한계 산소 지수가 연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농도를 오로지 산소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라면 그 다음에 있는 연소 범위라는 건 어떤 기체가 확산돼서 공기 중에 섞이면서 가연성 혼합기, 불이 붙을 수 있는 혼합된 어떤 기체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이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섞였다고 다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이 기체와 공기 중의 산소가 어떤 배합에 따라서 농도 범위가 만들어졌을 때 연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 맞춰져야 하는 농도의 범위를 연소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라는 건 최소한 이 정도부터 최대한 이 정도까지라는 최소한의 값과 최대한의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연소 범위의 최소값을 연소 하한계라고 하고 반대로 최대한의 값을 연소 상한계라고 하니까 이 하한계보다도 농도가 옅어지거나 또는 상한계보다도 농도가 짙어지면 오히려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인화점 얘기하면서 액체의 경우에는 액체의 표면에서 증발된 증기의 농도가 하한계에 도달했을 때의 온도가 인화점이 된다고 했던 게 이 말인데요. 이를테면 액체 상태였던 뭐 어떤 기름이라고 칠까요? 그 기름이 증발하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성 증기, 기체를 만들었고 그 기체가 공기 중에 퍼지면서 산소랑 섞여서 연소될 수 있는 가연성 혼합기를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최소한 이 정도의 농도부터 최대한 이 정도 농도 범위 사이에 얘네가 들어가면 그때 외부의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이 최소한의 농도 범위 값인 하한계가 얘 입장에서는 인화점이 되겠죠.
그래서 연소범위라는 건 그러니까 가연성 기체랑 공기 중에 산소가 만나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어떤 가연성 혼합기를 만들어서 어떤 일정한 농도 범위 안에 들어가면 불이 붙을 수 있는데 그때 최소한의 농도값을 하한계, 최대한의 농도값을 상한계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좀 귀찮아지는 게 아래쪽에 있는 그 각 기체마다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나타낸 연소범위 표가 있어요. 이게 요즘 좀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 연소범위 표 문제만 가지고 뭐 두세 문제 이상 내는 경우는 거의 잘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더 완벽하게 해서 이건 버리겠다 하시면 굳이 안 외우고 다른 부분을 더 공부하셔도 되겠지만 나는 이거 다 외울 자신 있고 또는 진짜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외우실 수 있도록 제가 얘를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해 놓은 게 찐정리 229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외우셔도 되고 또는 이 표로 외우셔도 되는데 문제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아세톤의 연소 범위 내에 있는 값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놓고 보기에 8, 10, 12, 14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범위가 2.5부터 12.8까지니까 8, 10, 12는 이 범위 내에 있지만 14는 연소 범위를 벗어나는 없는 숫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라낸다거나 또는 진짜 이 각각의 기체 연소 범위의 정확한 수치를 몇 점 몇부터 몇 점 몇 볼륨 퍼센트 이런 걸 골라내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나오는 추세는 기체를 하나 주고 이 범위 안에 있는 어떤 단수들을 보여주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숫자를 고르라던가 또는 범위에 없는 숫자를 고르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연소의 형태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목이 연소의 형태인데 연소의 상태라고 오타가 있네요. 이거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연소의 형태는 가연성 물질의 상, 그러니까 그 탈 수 있는 물질이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 하는 그 상태에 따라서 연소되는 모양새, 형태가 다르다는 건데요. 아주 쉽습니다. 먼저 고체의 연소 형태부터 보겠습니다. 고체의 연소 형태 첫 번째, 분해 연소가 있는데요. 어떤 가연성 고체가 열을 받으면 그 열에 의해서 이 고체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분해가 되는데 이걸 열분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체가 열분해를 하면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되는데 이 가연성 증기가 공기랑 섞이면 가연성 혼합기를 만들어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연소범위 농도가 만들어지면 외부의 점화원에 의해서 연소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진짜 과학 시간에 보듯이 이렇게 뜯어보면 이 고체 물질이 열받아서 어떤 두 개 이상의 물질로 분해되는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는 그런 것까지 알고 싶진 않으니까 그냥 쉽게 외우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가 있어요. 나무 장작이 열을 받으면 얘가 쪼각쪼각 나면서 분해가 된다. 잿더미가 되면서 분해가 되죠. 이렇게 열 분해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올라요.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이런 가연성 증기가 다시 공기랑 만나서 가연성 혼합기를 만들고 그 농도가 일정 연소 범위 안에 들어가면 외부의 점화원에 의해서 그 혼합기에 불이 붙으면서 연소하게 된다. 그래서 고체의 분해 연소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열 분해와 가연성 증기가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분해 연소 방식이 고체 연소 형태 중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연소의 형태고요. 여기에는 목재, 석탄, 종이처럼 열 받으면 조각조각 나서 분해되고 재가 되는 그런 애들이 포함된다.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는 거. 자, 이런 경우 말고 열분해를 통해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고체일 경우에는 빨갛게 달궈진 적열 상태인 고체의 표면에 산소가 닿아서 표면이 산소와 직접 반응하면서 화염을 내지 않고 연소하는 표면 연소의 형태를 띠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치나 마그네슘 같은 금속 또는 목재 중에서도 말기 연소, 거의 연소의 끝물인 다탄 나무 같은 거 보시면 얘네가 뜨겁게 이 표면이 지글지글하면서 고기를 올려서 구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뜨겁기는 한데 그렇다고 얘네가 막 불꽃을 화르륵 내면서 타지는 않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타오를 힘은 남아있지 않고 이 표면에서 지글지글 적열하고 있다가 산소랑 직접 반응해서 연소를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화염이 발생하지 않고 자결하고 있는다. 그래서 이런 표면 연소를 다른 말로는 화염이 없다고 해서 무염 연소라고도 하고 자결 연소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아까 봤죠? 화염 연소를 주도하는 연쇄 반응에는 억제 소화가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무염 연소나 표면 연소는 억제 소화가 효과가 없다고 했던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표면 연소는 화염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디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들을 꼭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증발연소, 고체가 열에 의해서 융해,
녹아서 풀어지면서 액체가 되고 이 액체가 다시 증발하면서 가연성 증기가 되는 이런 형태를 증발연소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양초가 이렇게 타죠. 고체였는데 열에 의해서 흐물흐물 녹아서 액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얘도 모락모락 연기 피어오르니까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킨다는 거. 그래서 이런 고체의 증발연소 과정은 먼저 융해라는 과정을 거쳐서 증발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자기연소, 이것도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했어요. 가연성 고체가 이미 산소를 내부적으로 함유하고 있어서 열분해를 하면서 가연성 증기랑 동시에 산소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탈 때 외부에서 산소가 공급될 필요가 없겠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눈에 뵈는 거 없이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제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이 이런 케이스였고 또 폭발성 물질도 이런 자기 연소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류 위험물처럼 어떤 고체가 내부적으로 산소를 품고 있다가 열분해를 통해서 가연성 증기와 산소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이런 형태를 자기 연소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고체의 연소 형태는 분해연소, 표면연소 또는 무염연소, 그리고 또 양초 같은 증발연소와 오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자기연소, 이렇게 크게 4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를 같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진짜 다 왔어요. 남은 건 아주 간단합니다. 액체의 연소 형태 볼 건데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도 액체가 열받으면 어떻게 되죠? 증발하죠? 기체가 돼서. 그래서 대부분의 액체는 증발 연소를 하는데 어떤 가연성 액체가 자기 내부적인 열이나 또는 외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증발을 하면서 또 다른 가연성 기체를 만들고 그 증기가 이제 뭘 하는지 다들 아시죠? 공기랑 섞여서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서 가연성 혼합기를 만들고 그 혼합기가 연소 범위 농도가 되면 외부의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는다. 이런 과정이 액체의 증발 연소가 되겠고요. 뭐 대부분의 액체가 이런데 아주 특이하게 꼭 이렇게 삐딱선 타는 애들이 있어요. 흔치 않게 액체이면서도 증발 연소를 안 하고 분해 연소를 하겠다는 애들이 있는데 바로 글리세린과 중효입니다. 얘네는 액체치고는 분자량이 커서 증발을 하는 게 아니라 열분해를 하면서 좀 더 작은 분자로 쪼개지고 가연성 증기를 만들어서 기체가 되는 애들이다. 그래서 액체의 분해 연소도 가연성 증기를 만드는데 증발이 아니라 열분해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글리세린과 중효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마지막 기체의 연소 형태 보겠습니다. 먼저 확산 연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스통이 엎어져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던 가연성 기체가 공기 중에 누출이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분출된 기체가 공기 중으로 확산, 흩어져서 막 널리 퍼지면서 공기랑 혼합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섞여서 만들어진 가연성 혼합 기체가 연소 범위 농도에 딱 들어가게 돼서 불이 붙으면 그게 확산 연소겠죠? 그러니까 확산 연소라는 건 이 가연성 기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지들 멋대로 공기 중에 막 퍼지면서 확산되다가 공기랑 섞여서 얼떨결에 그 연소 범위가 돼서 불이 붙는 게 확산 연소인데요. 밑에 2번에 있는 예혼합 연소는 아주 일종의 엘리트들이에요. 예라는 게 예습 이런 거 할 때처럼 미리 예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거는 사람이 아주 인위적으로 어떤 가연성 기체와 공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낸 이 연소 범위 농도로 아주 철저하게 계산해서 맞춰서 미리 혼합을 시켜놓고 가스통 같은 데다가 예쁘게 담아서 이게 노즐을 통해서 공급하면 아주 불이 효율적으로 잘 붙도록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섞어놓은 기체의 연소 형태를 예혼합 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 가연성 기체들이 자기들 맘대로 막 확산돼서 퍼지다가 우연히 연소 범위를 만들어서 불이 나면 이게 산소가 공급되는 양도 일정하지 않고 얘네 농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 이 연소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 연소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산 연소한 경우에는 불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에 연소의 효율이 떨어지고 불꽃이 황색, 적색을 띱니다. 왜 우리가 야외에서 불이 나거나 그냥 보통 이렇게 물건에 불 붙는 거 보면 불꽃의 색이 빨갛거나 누런 주황빛이죠. 이게 이 연소 범위 농도가 일정하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서 불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반면에 예혼합 연소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우리 가스렌지나 토치 같은 거 쓸 때 보면 불꽃의 색이 어때요? 막 파랗다 못해 하얀 빛을 내죠.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쓰려고 불이 일정하게 잘 쏘아지도록 철저한 계산을 통해 미리 이 연소 범위로 섞어놔서 예혼합 연소를 하는 기체의 경우에는 얘네가 아주 일정한 농도로 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에 엘리트들답게 불꽃색이 청백색을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체의 연소 형태와 그 각각의 특징, 불꽃의 색깔까지 비교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방금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의 각각의 상에 따른 연소의 형태와 그 개념에서의 핵심 키워드, 그리고 해당하는 대표적인 물질들까지 아래쪽에 표로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복습하시면서 꼭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방학개론 파트 1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좋은 댓글들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도 힘내서 유익한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찐정리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네이버 카페 챕스랜드 소방안전 관리자 카페에 오셔서 교재 구매 인증을 해주시면 추가로 기출문제 30개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교재를 구매하지 않으셨더라도 이 챕스랜드 채널을 구독하셨다는 구독 인증을 해주시면 기출문제 10개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로도 많이 놀러 오셔서 합격 후기 구경도 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 맞다. 자연발화 5총사 빨리 외우는 꿀팁 영상 첨부해 둘 테니까 클릭하셔서 그 영상도 참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